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영양교사 오늘 첫 번째 식사법 수업하는 날이죠. 자, 첫 번째 날이고 지금 벌써 다른 수업들 먼저 개강했으니까 뭐 수업 분위기는 다 아시죠? 자, 아실 거고. 저는 이제 강의 들어갈 때 첫 번째 시간에는 잠깐 짧게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 시험 같은 경우에가 영양교사 시험이 2007년도에 시작이 됐잖아요. 2007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제 2008년 임용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처음 치러졌던 게 2007년이었어요. 그리고 지금이 이제 2020인데 여러분들한테는 2021년 시험으로 이렇게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이제 13번이 지나갔고 14번째 시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 기간 동안에 뭐 여러 가지 형태의 시험들이 있었어요. 시험의 형태 변화들에서 뭐 기입의 서술형 문제로 맨 처음 시작했다가 나중에 뭐 1차 시험, 2차 시험 이렇게도 들어갔다가 또 여기에서 뭐 객관식 문항으로 들어갔다가 또 뭐 2차 같은 경우에는 서술형으로 또 바뀌었다가 이후에 이제 2014년도 이후부터는 전공 A, 전공 B 이런 식으로 들어갔었거든요. 그래서 전공 A, B였었는데 2020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작년 2019년도에 봤던 시험에 또 문항수가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이 전까지는 2.4점, 5점짜리 문제, 4.5점, 10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배점이 큰 문제들이 있었다면은 작년부터 바뀌었던 것이 전부 다 2점하고 4점짜리 문제로만 바뀐 거예요. 2점, 4점으로만 모두 다 바뀌었는데 이건 뭐 기입에 해당 2점짜리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해당되는 정확한 용어를 쓰시는 거였었고 해당 용어를 쓰시는 거였고 4점짜리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용어를 쓴 다음에 간단하게 이거에 대해서 뭐 서술하시오 이런 식으로 해서 설명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용어에 해당이 되는 것도 정확한 이론을 아셨을 때 여러분이 쓰실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서술형 같은 경우에도 항상 채점을 할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제일 중요한 게 항상 키워드예요. 키워드에 해당이 되는 용어들이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들 그 대학 입학 시험 유형 중에 논술 시험이 있잖아요. 논술 같은 경우에 600자, 500자, 뭐 2000자, 1000자 이러는데 그 시험이 뭐 100대 1, 200대 1 이렇잖아요. 근데 과연 그거를 정말 다 읽을까? 우리가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논술로 과연 뽑히는 애들은 뭘까? 막 이런 얘기 했었는데 글씨체? 막 이런 오죽 했으면 이런 얘기까지 했었는데 인문 논술, 뭐 자기의 생각을 논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순식간에 딱 한 개당 3분씩 매긴대요. 한 아이 그 시험지를 넘기는데 3분이면 끝나는 거죠. 왜냐면은 거기에 들어가는 이게 이제 저도 논술을 보다 보니까 비교라는 것이 있고 적용, 요약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A 지문을 주고 나서 B하고 C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A에 관련된 논점을 B하고 C에 적용하시오. 그런 다음에 각각 A, B, C를 요약해봐라. 이런 거더라고요. 결국은. 이런 건데 여기에 해당되는 키워드들이 들어가 있으면 그걸 맞는 답을 해주는 거 다 읽어보지 않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용어에 해당이 되는 이 용어가 들어갔느냐, 그 다음에 정확한 서술형을 쓸 수 있느냐, 이게 답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보는 건데, 이제 우리가 현재 지금 3월 달부터 이제 시작을 했고 시험은 크게 변하지 않는다면은 11월에 임용시험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항상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실 때 여러 가지 마음가짐으로 뭐 실강으로 오신 분들도 있고 실강보단 나는 또 인강이 더 나을 것 같다라고 해서 인강을 뭐 하신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각자 본인들한테 가장 맞는 방법을 선택하셨을 텐데 일단 우리 학원에서 진행하는 것은 3월, 4월, 5월에 걸쳐서 12주간은 이론을 정리를 하잖아요. 이론을 하는 거고 6월 지나고 나서 7월, 8월 같은 경우에 8주에 걸쳐서 이제 문제를 풀어보는 거. 그래서 여기 기출 문제도 있고 또 새롭게 적용하는 새로운 문제도 넣기도 하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 시험 마지막에 10월 마지막 주 2주, 11월 첫째 주 2주 이렇게 해서 마지막 시험 직전에 4주 정도는 이제 모의고사를 실시를 했었어요. 이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제가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학생들께서 꼭 이 기간에 기출문제를 혼자 분석하는 분이 계세요. 아니 왜 저는 이제 그게 시간 낭비라는 거죠. 제가 봤었을 때는 물론 앞서가고 싶은 마음은 알겠어.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제 학원을 선택하실 때든 아니면 다른 합격자분들의 합격 수기를 읽어보셨든 아니면 다른 분들의 이야기를 여러 가지 보셨을 때 나름 여러 가지 결정을 하셨겠지만은 그것들을 했었을 때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어떤 식으로 공부할 것이냐 공부 방법을 보시고 오셨잖아요. 그러면은 이 방법에 해당이 되는 것들 중에서 들어가는데 여러 번 했던 이제 재수라고 제가 표현을 할게요. 재수분들도 있을 거고 졸업하자마자 오시는 이제 초시분들도 있을 거고 또 처음으로 나는 이거를 도전해 보겠다라고 하는 건데 의외로 초시 합격자들이 높은 점수의 배점이 굉장히 많으세요. 이게 많은 이유가 뭐냐면은 어제도 이제 저 아는 지인분께서 강의 때문에 이제 저보다 선배인데 이제 그 강의 문제 때문에 전화를 하셨다가 이 강의는 어떻고 저 강의는 어떻고 막 분석을 하시는 거예요. 그 분석을 하시길래 나중에 듣다가 이제 제가 상담을 해주다가 살짝 이제 더 이상 상담만 해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너무 많이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재수 여러 번 공부를 했던 분들 같은 경우에 처음 들어본 이야기가 아니에요. 처음 들어본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 번 두리뭉실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이 사람 이야기하고 저 사람 이야기하고 들어봤는데 이 사람 말 틀리고 저 사람 말 틀린 것 같아. 그럼 왜 틀려? 거기에 꽂히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왜 틀려? 왜? 여기에 꽂혀갖고 그 다음 공부를 못 나가요. 그래서 이거 왜 이런 건데 왜 저렇게 설명하는 건데 여기에서 꽂히면은 진도가 더 이상 나가질 못하는데 차라리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거래. 일단 중요 핵심만 외우시는 거예요. 핵심만 외운 다음에 내가 이것이 정확하게 됐다고 생각이 됐었을 때 여기에서 확장을 하는 거거든요. 확장을 해야 되는 건데 이게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막 두리뭉실하게 많은 것만 알고 있으면 절대 시험 문제를 물었을 때 아까 작게 1.1점 1.1점, 2점 이런 식으로 물었을 때 못 쓰는 거예요. 그거를 쓰지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첫 번째 강의 시간에 하고 싶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강의를 들으시면서 왜? 라는 질문 하지 마세요. 왜? 라는 질문을 하시고 싶으시면은 합격한 다음에 논문을 쓰세요. 논문을 써서 네이처지를 쓰시든 SCI급 논문을 쓰시든 저기 위에다 내세요. 그 논문은 내시고 여기서는 왜라는 말이 좀 웃긴 얘기긴 하지만은 우리는 시험이잖아요. 시험에 해당이 되는 거고 반드시 그 다음에 이게 60점 이상 맞아야 돼 70점 이상 맞아야 돼 이게 아니라 몇 % 안에 들어야 돼 우린 이거잖아요. 다 경쟁이란 말이에요. 상대평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절대평가가 아니라 상대평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남들보다 높은 점수로 맞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1차 합격하시고 2차 합격하셨을 때 2차 같은 경우에 이제 지역별로 면접을 보는 것도 있고 토론을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도 있겠지만은 이거는 지역교육청마다 달라지긴 하지만은 일단 2차 면접을 가실 때도 1차 점수가 높았을 때 유리한 거예요. 전체 총합인 거 아시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에서 간당간당하게 합격했던 것보다 여기에서 이미 점수가 높으면은 2차가 훨씬 유리해요. 그리고 사실 저 높은 학생들은 그냥 얼굴 한번 보러 면접을 보는 거고 간당간당한 학생들을 붙일까 떨어뜨릴까 하는 것이 2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생각엔 겨우 한 문제로 틀렸어. 겨우 두 문제로 틀렸어. 거기에 몇백 명이 걸려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1차에서 확실하게 1차 부분에서 해당인 데서 합격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너무 왜라는 데 꽂혀있지 말고 일단 학원에서 강의를 따라오시는 순간 제 생각에는 3월, 4월, 5월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각 과목별로 이제 책 받으셨잖아요. 그 책에 해당이 되는 거 이거 정도는 확실하게 다 외우겠다. 확실하게 다 정리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따라오셨으면 좋겠고 여기에서 이미 기출문제를 분석하네 작년에 합격했던 사람들 노트를 빌려보내 이런 거 안 하셔도 돼요. 정말 안 하셔도 되고 7, 8월 충분히 문제 많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이미 지금 아까 제가 말했던 2007년도부터 나왔던 기출문제 다 넣어놔요. 다 풀어드리고 그 다음에 또 새롭게 이러한 것들로 변형된 문제들 적용할 수 있는 문제들 다 찾아내거든요. 또 안 들어보기도 하고 이러니까 문제는 이때 적용하셔도 충분히 늦지 않아요. 그러니까 괜히 여기서 문제에 그런 거 자료 찾는 데다가 시간 허비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 마지막 이제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 미리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가 실강생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 학원에서 작년 그다음에 그 전년도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했었거든요. 근데 첫 번째 연도보다 작년에 이제 훨씬 더 학생이 많았었는데
채점하다 죽을 뻔했어요. 정말로 이렇게 이제 일일이 저희가 다 채점을 해드렸었거든요. 저희가 출제했던 그 문제에 대해서 채점을 했었는데 정말 안타까웠던 게 어떡하지 이 학생 당장 2주 뒤에 시험 봐야 되는데 이 정도 실력으로 여기 왜 앉아 있을까 이런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모의고사 시험지가 다 빵꾸가 나 있는 거예요. 블랭크 채점할 게 없어요. 뭘 써놨어야지 채점을 하지 내용이 없는 거죠.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모의고사 들어올 때 그런 내용이 있게 되면 결국 이론 정리가 전혀 안 됐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건데 결국은 이제 10월이기 때문에 이전에 지금부터 시작해서 9월까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정리를 하신 다음에 공부를 초시 충분히 가능해요. 의외로 오히려 집중도가 있고 몰입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는 건데 보면은 이제 저희 아이가 이제 고등학생이라서 이번 겨울 방학이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몇 번을 부모 입장에서 저희 남편이 뭐 제가 몇 번을 얘기해도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 엄마 아빠 말은 여러분도 다 잔소리잖아. 귀 닫고 싶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전부터 이제 학기 끝날 때마다 컨설팅 한번 받아볼래?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됐어. 내가 내신 올려야지 뭐. 됐어. 이러더니 이번에는 이제 지가 지 성적을 보고 지가 놀란 거예요. 저도 지하철에서 막 소리 지르고 뛰어내릴 뻔했어요. 그 성적 나오는 순간에. 그래서 확 그냥 이걸 죽일까? 막 이런 생각이 들 만큼 막 그랬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날 진지하게 밥도 차려주기가 싫은 거예요. 이제 미워서. 그래서 밥 다 먹는 거 본 다음에 앉아서 어떡할래? 한번 상담 한번 받아볼래? 그랬더니 이제는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 그럼 상담 한번 받자. 그래서 이제 뭐 비싼 돈을 준 게 아니라 아는 분인데 그 수학 강사 선생님이셨는데 워낙 뭐 강남 뭐 대치 머시기 엄청 많잖아요. 그런 데서 이제 유명하신 수학 선생님이었는데 다행히 이제 저희 언니 아는 그 분이시더라고요. 그분이. 그래서 그분한테 이제 언니 제발 부탁 좀 해줘. 그분 좀 만나게 해줘. 그랬더니 그분이 밤 10시 반에 동네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시 반에 이제 우리 식구가 언니네 동네까지 간 거예요. 일산까지. 가서 10시 반부터 저희 아이가 12시까지 이제 1시간 반 동안 그분하고 면담을 하고 나온 거죠. 이제 저희 조카방에서. 근데 막 중간에 막 소리 지르는 소리도 들리고 막 이러길래 난리 났다. 저 선생님 승질 났네. 막 이제 이런 게 들렸었는데 나중에 이제 1시간 반이 끝난 다음에 나왔길래 이제 그분한테 이제 뭐 물어보고 말 게 없는 거예요. 밤 12시가 넘어버렸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집에 돌아오는 길에 저희 남편이 저희 애한테 야, 아빠랑 하는 말 똑같지?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애가 하는 말이 아빠랑 같은 말을 했더라도 관점이 틀렸고 그 다음에 아빠랑 말하는 것 자체가 틀리더라. 딱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가. 그러면서 뭐가 마음에 들었어? 라고 물었더니 이분이 공부 방법을 구체적으로 얘기해 준 거예요. 딱 고등학생 시선에 맞게. 그러니까 부모 입장이 아니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은 저도 정말 괜찮다. 이랬던 게 너 음악 좋아하냐? 이렇게 물었대요. 그랬더니 예. 그랬더니 그러면은 음악을 네가 듣기를 하면은 네가 그 노래 아는 것 같지? 그랬더니 예. 그런 거지 당연히. 많이 들어봤으니까. 그러면은 노래방에 가서 그 자막을 다 지우고 나서 너한테 노래 들려주고 나서 하면 다 불러? 아니요. 그럼 너 공부한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얘가 인강 얘기만 한 거예요. 인강으로 어떤 과목 듣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제가 말하고 싶은 이 얘기를 왜 했냐면은 오늘 학원에 오셨을 때 실강으로 오신 분들도 6시간씩 앉아 계시잖아요. 인강 6시간 못 들어요, 하루에. 정말 힘들거든요, 집에서 듣기가. 그래서 그러면 적어도 같이 앉아 있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실강이 훨씬 나을 것 같고 긴장감이 있어서 왔어. 근데 이건 듣고 갔더라도 저한테 오늘 이야기를 들은 거지 여러분들이 공부한 거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과연 이거를 지웠을 때 정리를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건데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공부를 했으면은 그거를 반복을 해야 되고 외워야 되고 이거를 외운 다음에 외운 것을 다시 한번 내가 정확하게 외웠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이 확인하는 과정을 얘기했던 게 뭐였냐면은 혼자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백지노트 쓰기. 그래서 최소한 이따 제가 이제 첫 번째 차례 부분 얘기하겠지만은 차례에서 여러분들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영양학도 들어가셨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식품학도 들어갔다 그러면은 그 과목에서 첫 번째 날 했던 것 중에서 예를 들어서 뭐 식품학 여러분들이 식품학 들어가셨으면은 여기에서 1, 2, 3, 4, 5, 6, 7, 8 여기에서 챕터에서 큰 제목이 뭐가 있었는지를 쓸 수 있나 내가? 생각해 보세요. 뭘 쓸 수 있는지. 그러면은 수분이 있었던 것 같아. 탄수화물이 있었던 것 같아. 단백질이 있었던 것 같아. 지질이 있었던 것 같아. 비타민, 무기질,
색깔이 있었어, 맛이 있었어, 향이 있었어, 갈변이 있었어, 독성이 있었어, 레올로지 있었어. 과연 그 순서를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지. 그러니까 일단은 큰 줄기를 아는 게 공부 방법으로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거부터 내가 이 과목에서의 주요 초점은 무엇인지 그 포인트를 잡는 것부터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공부를 이제 요령을 모르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1페이지를 다 외워버릴 거야. 3페이지를 다 외워버릴 거야. 근데 그 위에 있는 큰 제목이 뭔지를 몰라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이제 공부 방법을 모를 때 발생되는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들. 그냥 뭐 저 아이보다 쟤는 3번이면 외우는 것을 나는 안 되면 10번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반복을 해야 되고 반복을 한 다음에 중요한 게 외운 거 확인하는 거.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다른 또 일타 강사 분의 또 강의를 듣다 보니까 그분도 그러더라고요. 아이한테 고민형을 먼저 사줘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그 고민형이 뭐? 내가 설명해주는 고민형. 그래서 나 오늘 배운 거 너한테 얘기해 볼게. 뭐 이거 있잖아요. 그거야. 그래서 근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같이 앉아 계시는 분들이 있잖아. 그러면은 끝나고 나서든 아니든 간에 같이 모여서 아는 내용이지만은 오늘 배웠던 것 중에서 1챕터 부분은 내가 정리할게. 2챕터는 내가 정리할게. 3챕터는 내가 정리할게. 그러면서 자기가 정리한 내용을 서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서로 얘기해 주면서 이거 내가 이해한 거랑 틀린데? 이렇게 얘기하면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은 머릿속에 정리가 돼야 되거든요. 정리가 되지 않으면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이거를 종이에 써 보셔든 아니면은 스터디를 만들어서 그 상대 쪽하고 같이 해서 서로 설명해 주기. 이번 주는 내가 설명할게. 다음 주는 네가 설명해. 같이 이거 설명한 것을 체크해 주는 거 있잖아요. 그런 시간들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반복하셔서 3, 4, 5, 7, 8월 마지막 수업까지 끝까지 따라오셔서 충분히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내가 느리다고 한다면은 더 많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반복하시고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것이 몰입이더라고요. 몰입.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아까 저희 아이들 상담해줬던 분이 또 한마디 했던 게 뭐였었냐면은 이분이 그런 거예요. 애한테 너 공부하기 싫을 때 뭐 해?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책상에 앉아있는데 공부는 하기 싫을 때 뭐 하냐? 이렇게 물었더니 애가 멍 때려요. 이렇게 얘기를 했나 봐. 우리 애가. 그래서 그래? 근데 그거 하지 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야 그러면 안 되잖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너 초식에 있어?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초식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네가 공부를 시작하는 시간을 기록을 해. 시작 시간을. 그 다음에 공부를 쭉 하다가 갑자기 딴 생각이 훅 들어와. 그럼 여기에서 시간을 한번 체크를 해봐라. 그래서 최소한 네가 몰입할 수 있는 시간이 50분 이상은 넘어야 된다. 이 시간이 안 되면 너한테 문제가 있는 거야. 이러면서 공부 시간, 그러니까 내가 오늘 9시부터 12시까지 앉아 있었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내가 몰입했던 시간 있잖아. 딴 생각 없이 그 과목에만 공부했던 거. 그 시간을 기록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기록해봐. 초시계로 체크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몰입 시간. 이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멍 때리지 말고 걷던지 차를 마시던지 운동을 하던지 차라리 몸을 움직이고 와.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이한테 조금씩 이제 다가가는 게 있었는데 얘가 이제 내신을 버리고 수능으로만 갈까요? 뭐 이런 걸 물었나 봐. 그랬더니 이분이 확 그때 소리를 질렀던 거야. 확 소리를 지르면서 네가 니네 학교에 있는 눈에 보이는 경쟁자도 못 이길 건데 그럼 수능에서 눈에 안 보이는 수만 명의 경쟁자들이 나타나는데 그건 어떻게 이길 건데 이분이 이것 때문에 화를 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내 눈앞에 있는 것부터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막 가상으로 없는 것을 생각하지 말고 현재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열심히 잘해라 이런 얘기였던 거더라고요. 그래서 였는데 그나마 이제 그게 뭐 부모의 잔소리보다는 그분의 이야기가 아이한테 조금 더 먹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태도가 약간 며칠간 달라지긴 했었었는데 여러분들은 이미 성인이고 그 다음에 이제 스스로 뭐 부모 등 떠밀려서 오신 분들은 아니고 스스로 오셨기 때문에 충분히 시간 관리하시고 그 다음에 뭐 작년 뭐 공부를 하셨던 잠깐 조금이라도 봤던 분들 같은 경우에도 그런 거 다 버리시고 다시 처음 공부하시는 초시생의 마음으로 해서 그래서 가끔 보시면은 오시는 분들 중에 작년 책을 그냥 그대로 갖고 오신 분들이 있어요. 이론 다 써놨으니까 갖고 오셔서 써야 되는 데다 기록 안 하고 이렇게 쳐다만 보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제가 그 책 버리세요. 작년 거. 버리시고
버리시고 다시 쓰셔라. 책 받은 걸로 다시 쓰셔야지 훨씬 효과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물론 비교는 해볼 수 있어. 해볼 수 있는데 굳이 그 버려버리세요. 다 의미 없으니까 버리시고 초시생의 마음으로 일단 각각 과목에서 정말 중요하다. 이건 반드시 외우시라. 이건 정리하시라. 라고 하는 것들 위주로 해서 일단 3월, 4월, 5월 따라오시는데 이거 이제 12주간 강의하고 나서 6월 달 한 달 만에 정리 절대 안 돼요. 이 많은 과목을 어떻게 정리를 해? 못해 이때. 마음이 막 조급해지거든요. 그리고 7월, 8월 되면은 문제풀이 들어가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은 막 다 대답을 하는 것 같아. 이때도 정리 안 돼요, 여러분들. 이때도 정리 안 돼요. 이때도 정리 안 되고 7, 8월 문제풀이에 해당이 되는 8주 끝나고 나면 이때 정리가 돼요. 아, 그 문제가 뭐 예를 들어서 오늘 배울 내용 중에서 식사요법 중에서 NCP에 있어서 영양중재가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되는 거였구나. 그 다음에 병인식 파트 중에서 예를 들어서 연식하고 뭐 상식에 해당이 되는 것의 구분이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되는 거였네. 그 다음에 뭐 경관급식에 있어서의 그 다음에 정맥 영양의 장단점에 있어서의 그 부분에 해당이 되는 것들이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거였구나 라는 것을 8월 모의고사 문제까지 풀고 8월달 기출문제 분석까지 끝나고 나면 이때 정리가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때 정리만 돼도 훌륭한 거예요, 여러분들. 훌륭한 거고요. 나머지 해당되는 기간 동안에 10월, 그러니까 그 나머지 9월달, 10월달, 그 다음에 이제 11월 셋째 주 정도의 시험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때도 기간이 대략 10주가 있어요. 이때 정리하셔도 충분히 늦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조급하게 내가 막 이론 공부를 다 해야 되는데 이러지 말고 일단은 챕터별로 해서 중요하다고 해당되는 것 각 과목별로 그 내용들을 다 따라오시면 돼요. 그래서 믿고 같이 차근차근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시지 말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나왔던 그리고 이제 원래 2009년도에 공청회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 영양교사 파트는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를 내겠다라고 했었는데 어느 순간 그게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말하지도 않았던 범위에서 시험 문제가 막 나오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식사요법 같은 경우에도 빈혈 파트까지만 얘기를 했었는데 통풍은 거기 안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통풍 문제가 막 나오기도 하고 이랬었고 그 다음에 작년에 그 3교시의 전공 B의 6번 문제가 경관급식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경관급식 문제가 나왔는데 뭐 이 시간 아니면 다음 시간에 제가 강의를 하겠지만은 경관급식을 얘기할 때 우리의 포인트를 우리가 영양교사로 두잖아요. 그럼 영양교사 그러면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야. 초중고. 그럼 초중고 생애주기에 있어서 영양교사가 가장 많이 맞닥뜨릴 식사요법 해당이 된다면 굳이 질환으로 따지자면은 대표적인 것이 알레르기였잖아요. 그럼 알레르기 문제, 비만 저체중이라든지 식이 이상증, 그 다음에 소아 당뇨가 있기 때문에 당뇨 파트, 또 뭐 비만으로 인한 일부 고혈압이나 심혈관계 질환, 뭐 아니면 신장 질환 이런 식으로 해서 주 내용을 얘기했었는데 계속 그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 출제하시는 분들이 변별력을 위해서 이걸 안 내버린 거예요. 또 어떻게 바뀔지 몰라. 그죠? 그러니까 변별력 때문에 뭐 엉뚱한 데서 그래서 제가 경관급식 정맥 영양을 하면서 우리 영양교사가 경관급식 할 일이 있느냐. 그죠? 영양교사가 우리가 정맥 영양 할 일이 있느냐. 하지만 시험 범위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거는 공부해야 된다. 이러면서 넘어갔던 파트였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다행히 뭐 제급식 증후군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언급을 했던 게 나오긴 했지만 매우 중요하다고 막 언급하지 않은 부분들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험 문제는 그러면 뭐 중요한 거 공부 안 해도 되는 거야? 이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각에 해당이 되는 중요한 것은 당연히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이 문제는 당연한 문제가 나왔네 라는 거고 당연한 문제의 부가적인 부분들까지 더 공부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우리 강의가 이론 강의가 8주였거든요. 근데 이거를 심화를 늘려서 4주까지를 더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부터 심화까지 다 들어있어서 다 들어있고 전혀 다루지 않는 내용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은 가장 기본에 해당이 되는 핵심 부분을 여러분들이 공부하신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이제 그 경관급식 문제, 제급식 증후군 문제 이러한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신장질환에서 신성고리양증이라든지 이 파트는 제가 또 워낙 또 얘기했던 거였었는데 이제 문제 비중이 많지는 않았었어요. 그런데 이게 과목이 우리가 23문항에 나오다 보니까 어느 파트에서 몰려서 나올 수도 있고 뭐 작년에는 다소 이제 고급 영양학, 대사 파트라든지 이쪽에서 워낙 뭐 교육 파트는 많이 나오는 거고
또 좀 그쪽 비중이 더 커지긴 했었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다른 과목들을 놓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이제 차근차근 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말이 길었고요.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항상 차례를 먼저 보시자고. 그러면은 식사요법 차례가 들어가시면은 첫 번째 나와 있는 것이 식사요법의 개요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은 개요에선 도대체 뭘 공부를 하게 될까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중요한 뭐 키워드라고 해당이 된다면은 오늘 제가 영양관리 과정 NCP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챕터 같은 경우에는 또 들어가는 것이 이제 영양 이제 제공할 때 환자식에 해당이 되는 여러 가지 병원에서 사용하는 병인식에 관련된 걸로 해서 일반 병인식, 특별 병인식, 그 다음에 뭐 환자식 해당이 되는 것에서 어떤 식으로 병원식에 해당이 되는 것을 어떤 식으로 줄 것이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영양 투여 방법에 해당이 되는 걸로 해서 장으로 공급할래, 그 다음에 정맥으로 공급할래. 그래서 경장법하고 정맥법을 나누는 영양 투여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나오는 게 한동안 또 안 나오기도 했어. 최근에는 많이, 초창기에는 계속해서 식품교환표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작년에 나오진 않았었지만은 식품교환분표 활용하는 문제들이 또 계속해서 나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1장은 영양관리 과정과 이제 병인식에 관련된 내용들, 그 다음에 영양 투여 방법이라든지 식품교환표에 관련된 내용이 1챕터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고요. 2장, 3장, 4장을 한꺼번에 소화기계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소화기계로 본다면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강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식도를 통해서 그 다음에 위를 통해서 그 다음 소장을 통해서 대장을 통해서 음식물에 해당이 되는 것들이 소화 흡수되는 기전에 관련된 질환들이에요. 그래서 항상 강의 들어갈 때 초반에는 간단하게 생리학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 생리학적인 내용에서 예를 들어서 식도 같은 경우에 식도에 있는 거는 식도 하부에 관략근이 있어서 위로 들어간 음식물이 거꾸로 역류가 되지 않아야 되는데 이 식도 하부 관략근이 늘어나게 되면서 위에 있는 음식물이 올라오게 되면서 식도벽에 염증을 일으키는 것을 우리가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하잖아요. 이걸 또 발해식도 문제로 해서 나오기도 했었죠. 2번 정도 기출이 됐었거든요. 대학생 민호, 발해식도 이렇게 나온 적이 있었는데 이러한 것들도 관련이 되는 것들. 그 다음에 위로 들어오게 되면은 지난번에 위하수증 문제도 한번 나온 적이 있었잖아요. 위하수증에서 식단이 바뀌었던 거. 식단이 바뀐다. 뭐가 바뀔까요? 제일 먼저. 물기. 그죠? 그래서 그 전에 줬던 거에서 위하수증 환자들은 물기를 늘려야 돼요? 줄여야 돼요? 줄여야 돼요. 그죠? 안 그래도 무겁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 위하수증 문제, 그 다음에 소장 문제, 대장 문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게 되면은 여러 가지 소화흡수와 관련된 중요한 기관인 간에 대한 것도 있고 또 간에서 만들어진 담즙을 저장하는 담낭, 그 다음에 담낭과 연결되어 있으면서 뒤쪽에 또 중요한 소화효소를 분비하는 췌장 또 있게 되면서 간과 담낭과 췌장 관련된 파트도 나오게 되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러한 내용들이 있게 되고요. 그 다음 이러한 음식물과 관련되면서 특히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묻는 것 중에 하나가 알레르기. 그래서 지난번 이것도 기출로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알레르기하고 식품 불내성하고 어떻게 구별할래? 그 다음에 알레르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의 기전을 가지고서 3단계, 어떤 식의 기전을 대식세포에 이뮤노글로불린 2에 여러 가지 히스타민 여러 가지 물질들, 유코트리엔, 화학물질 분비, 알레르기의 기전을 묻는다든지 이게 영양교사라면은 이 알레르기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초반에 어떤 식으로 대처할래? 이것도 기출로 나온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대처하는 이런 것까지 해서 이렇게 이 파트를 우리가 이제 소화기계 질환 파트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소화기계 질환, 간, 담낭, 췌장 질환, 식이성 알레르기 질환까지가 2, 3, 4로 같이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순환계 질환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지난번에 심장 질환 문제로 나오기도 했었고 산소라든지 여러 가지 관련이 되는데 자, 순환기계 질환이라고 말을 하게 되면은 이제 심장과 관련된 내용으로 해서 그 다음에 혈관과 관련된 건데 혈관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동맥, 정맥, 모세혈관 이렇게 있잖아요. 그랬을 때 특히 이제
뿜어내는 혈액을 받아야 되는 동맥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래서 동맥과 관련된 내용으로 해서 특히 뭐 동맥경화증이라는 내용도 나오게 되고 혈관을 흐르는 혈액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혈액에 있는 것들도 일정 항상성을 가져야 되는데 너무 높아, 너무 낮아. 그래서 이상 지질혈증이라는 것들 관련돼서 심장과 혈관과 혈액, 그 다음에 또 혈관에서의 압력이 너무 높아, 너무 낮아. 그렇게 되면서 여기에서 고혈압, 저혈압, 그리고 또 여기에서 고혈압, 저혈압에 관련된 것을 호르몬 문제가 또 기출문제로 나오기도 했었죠. 그래서 관련된 여러 가지 쿠싱 증후군이라든지 이러한 호르몬에 관련된 것들도 같이 시험 문제로 묻기 때문에 그 얘기를 안 했다. 이따가 제가 지금 얘기 드리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우리 수업은 제 수업은 식사요법 수업이지 생리학 수업은 아니잖아요. 생리학 수업은 아닌데 중간중간에 분명히 제가 필요한 호르몬 이야기를 하기는 해요. 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3월에 그나마 약간 부담이 덜 하실 때 저는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생리학 책에서 내분비계 파트 있죠. 그 호르몬 파트 그거를 꼭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호르몬 파트. 그래서 호르몬 부분을 한번 공부를 하시고 오시면은 그래서 여러분들 같이 스터디 하시는 분들하고 그 호르몬 파트를 한번 정리해 보세요. 그러면은 그게 연결이 굉장히 많이 돼요. 그게 생애주기 영양학 파트에서도 임신 수유부, 아동기, 이때 성장기 이때도 호르몬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그랬을 때 각각의 호르몬들 아마 호르몬 공부하시게 되면은 일단은 이제 뇌부터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간내 나오고 뇌하수체, 전엽, 후엽, 중엽 이야기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분비하는 여러 가지 자극 호르몬들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뭐 육모성선 자극 호르몬. 그러니까 우리가 생식기에서 성호르몬이 분비가 되는 거지만은 성호르몬, 프로게스테론, 에스트로겐, 테스토스테론이 생식기에서 분비가 되나 실질적으로 그거를 관할하는 것은 뇌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뇌에서 자극 분비 호르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한 번만 여러분들이 미리 공부를 해놓으세요. 그러면은 뇌에선 이런 식으로 자극 분비 호르몬이라는 것이 있구나. 그 다음에 넘어오고 난 다음에 흉선 쪽에서의 또 관련된 호르몬들, 그 다음에 신장 위쪽에 부신이 있잖아요. 부신 위쪽으로 해서 부신 바깥쪽에 피질 호르몬들, 부신 안쪽에 수질 호르몬들, 그 다음에 성호르몬들로 내려와서 생식기 쪽에서 성호르몬들, 신장에서의 호르몬들 한 번만 이 호르몬 정리를 해놓으면 공부가 훨씬 편해요. 그 다음에 호르몬 종류 중에서도 그 단백질로 이루어진 호르몬이 있고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진 호르몬이 있고 콜레스테롤 베이스가 된 호르몬들이 있잖아요. 그것도 한번 정리를 하시면은 예를 들어서 인슐린, 글루카곤 같은 경우에는 단백질 베이스 호르몬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성호르몬에 해당이 되는 것들은 콜레스테롤 베이스 호르몬이잖아요. 그것도 한번 정리를 해놓으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미리미리 호르몬을 봐놓게 되면은 이 호르몬에 관련된 걸로 해서 부신 피질 수질 호르몬이 어땠다는 거야. 그러니까 부신 피질 호르몬, 부신 수질 호르몬. 그러면은 부신 바깥쪽에 있는 호르몬 중에 알도스테론, 그다음에 코티졸. 도대체 코티졸은 뭐고 글루코코르티코이드는 뭐야? 같은 거예요. 그렇잖아. 일명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말했던 글루코코르티코이드 혹은 코티졸 호르몬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호르몬들 이게 같은 이름이었구나. 이런 것들을 한번 정리하실 시간이 필요해요. 호르몬을. 해놓으면은 영양학에서든 생애주기 영양학에서든 식사요법에서든 호르몬 굉장히 편리합니다. 여러분들 공부 정리해 놓으시면 호르몬 같이 연결된 게 있었고요. 그래서 바로 심장, 혈관, 호르몬 이런 내용들이 같이 호르몬이 아니라 혈액까지 해서 나오는 것이 심순환계 혹은 심혈관계 질환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 당뇨 문제는 이제 워낙 중요하게 많이 나오는 파트잖아요. 그래서 당뇨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진단 수치, 재작년 문제가 이제 진단 수치, 헤모글로빈 A1C 수치로 물어봤었죠. 그래서 공복혈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도 있고 헤모글로빈 A1C 여러 가지 진단 수치도 물어보게 되고 또 당뇨에서는 대사 기전도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인슐린이 재작용을 하지 못했을 때 당, 단백질, 지방 대사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그 다음에 당뇨에 있어서의 제1형 당뇨, 인슐린 의존형, 제2형, 인슐린 비의존형, 타입 1, 타입 2 구별하는 것들, 이러한 것들도 중요하게 묻더라라는 것들도 여러분들이 당뇨 분류, 그 다음에 당뇨 파트 같은 경우에는 또 워낙 그 기전하고 많이 관련이 되면서 제대로 대사가 되지 않으면 합병증 부분이 있게 되면서 급성합병증, 만성합병증 부분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당뇨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게 물어보는 것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이제 비뇨기계라고 했지만은
비뇨기계라고 하게 되면 사실은 신장, 키드니 2개하고 나오는 수뇨관과 하나의 방광과 요도까지 묶어서 이 전체를 전부 다 비뇨기계라고 하는 거예요. 시스템. 비뇨기계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뭐 수뇨관의 질병 할 거 없고 방광 이거 할 것도 없고 요도관 이거 할 거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장질환, 키드니, 신장과 관련된 질환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장이 제 기능을 못했을 때 결국은 인을 배설하지 못하게 되면은 혈액 내 인의 함량이 높아질 것이고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인의 함량은 높아지면서 칼슘 함량이 낮아지다 보니 부갑상선 호르몬이 항진될 것이고 부갑상선 호르몬은 어떻게 해서든지 혈중의 칼슘을 높이고 싶어. 나는 혈중의 칼슘을 끌어올 데가 없네. 뼈로부터 칼슘을 끌어와서라도 나는 혈중의 칼슘을 높이고 싶어. 이거를 바로 신장 질환으로 있는 뼈에 있는 칼슘이 빠져나온다라고 해서 이거를 신성골이 영양증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기출문제, 작년 문제이면서 인 쓰는 거하고 부갑상선 호르몬 쓰는 게 시험 문제였죠. 그러니까 뭐 이런 식의 이제 신장질환에서도 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청소년기에 사구체 신염이라든지 신부전의 발병률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해서도 또 나올 수 있는 파트가 바로 신장인 거예요. 신장 파트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인으로 해서 마지막 하나 남은 것이 이제 빈혈에 해당이 되는 건데 빈혈 같은 경우에도 워낙 시험 문제가 잘 나오는 것이 생애 주기하고 딱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임신 수유부 때도 아이한테 줘야 되기 때문에 빈혈이 되기 쉬워. 그 다음에 청소년기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아이들이 성장하고 관련이 되면서 특히 여학생들의 경우에는 생리혈하고 관련이 되면서 철분 또 이제 임신기에 해당이 되는 가임기 여성들 그 다음에 나중에 노인이 됐었을 때는 치아 손실로 인해서 또 고기 종류 여러 가지 햄철 형태의 음식들을 먹지 못하다 보니까 노년기에도 빈혈이 많이 오게 돼요. 그래서 각각의 빈혈에 따라서 이 빈혈이 철분결핍성 빈혈이냐 아니면은 비타민 B12나 엽산과 관련된 빈혈이냐 등등등에 따라서 생애 주기하고 관련해서 이 빈혈 파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진단, 판정과 더불어서 진단 문제로도 잘 나오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 분류 구분하는 문제로도 잘 나와요. 그래서 철분결핍성 빈혈인지 비타민 B12 결핍성 빈혈인지 이러한 구분 문제들도 잘 나오는 것이 빈혈이고 그래서 원래 식사요법에서 말하고자 했던 메인 파트는 이거예요. 지금 맨 처음에 말했던 개요 부분 해당이 되는 거 그 다음에 소화기계 질환에 해당이 되는 구강에서부터 항문까지 그리고 간, 담낭, 췌장 그리고 식사로 인한 알레르기까지가 소화기계 파트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다음에 심장에서부터 혈관, 혈액과 관련된 것을 우리가 심순환계 질환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 당뇨 부분은 아까 말씀을 드렸었고요. 당뇨 파트가 있었고 또 하나 파트가 이제 비뇨기계 파트 중에서도 우리가 사구체 신염, 신부전, 그 다음에 뭐 신증후군 여러 가지 정 안 되면은 그 다음에 종종 예전에 안 됐을 때는 투석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동안 또 투석 문제도 혈액투석, 복막투석 그래서 그 식단 문제 기억나실 거예요. 아마 기출문제 중에 그런 거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투석 같은 경우에는 특히 혈액투석이냐 복막투석이냐를 구별할 수 있는 식단의 중요 요인 중에 하나가 칼륨이에요. 칼륨을 더 줄래 줄일래 이러한 것들 혈액투석 환자는 굉장히 엄격하게 관리를 해야 되지만은 복막투석 환자는 칼륨을 조금 더 프리하게 줄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내용을 알고 있어. 그렇다면 칼륨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들, 식품들. 그래서 채소 부분은 1군, 2군, 3군이 있었어요. 채소의 3군, 과일의 3군에 해당이 되는 칼륨을 가지고 있는 식품들은 무엇일까? 이것까지 적용할 수 있는 거. 식단으로까지. 그래서 이 투석 문제. 뭐 이식까지는 없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신장질환과 투석 더 심하면 이식, 결석도 있잖아요. 결석이라는 것들도 있더라라는 것이 신장질환 파트였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빈혈하고 관련된 걸로 해서 바로 이제 식사요법은 이런 식의 내용에 대해서 쭉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이제 이게 다 끝나고 나면은 원래 공청회 자료에서는 뭐 그렇진 않았었지만은 또 이것들이 뭐 합병증이 됐건 뭐가 됐건 아까 특히 비만하고 많이 연결이 되는 그 주요 합병증 중에 하나가 통풍이 발생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통풍 같은 경우에도 종종 나오는 문제로 통풍도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아이들이다 보니까 초중고 우리 아이들의 경우에 또 선천성 대사 질환에 관련된 아이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관련돼서도 선천성 대사 질환, 당대사 이상, 아미노산 대사 이상 관련된 선천성 대사 이상도 얘기할 수 있고, 또 뼈 문제가 나오게 되면은 골하고 관련되면서 뭐 골연화증을 언급한다든지 골다공증을 언급한다든지 뭐 골절을 이야기한다든지 하면서 뼈하고 관련된 것들도 또 중요하게 식품, 칼슘 이런 것과 더불어서 나올 수 있는 파트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외로는 이제 선천성 대사질환, 그 다음에 통풍 부분, 그 다음에 뼈하고 관련된 내용 이렇게 해서 식사요법 부분은 최종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식사요법이라는 것은 이런 식의 내용이 나오는 거구나 라는 것을 그리고 중간중간에 제가 이제 하나 더 이제 언급할 게 예를 들어서 호흡기 질환 같은 경우에가 최근에 지금 문제가 계속 많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황사 문제, 뭐 미세먼지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지다 보니까 호흡기 질환도 또 나올 수 있거든요, 충분히.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래서 호흡기 질환 파트도 다시 한번 또 한번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중요하게 이거는 조금 더 알았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더 공부하셔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부분은 중간중간에 제가 그 해 이슈가 되는 것들은 필요하다면 그래서 뭐 식품위생학 이런 데서도 여러 가지 문제를 그에 발병된 여러 가지 바이러스 문제라든지 노로바이러스가 문제가 됐었을 때 노로바이러스가 시험 문제로 나오고요. 코로나가 문제가 될 때는 코로나 바이러스. 그다음에 그래서 최근에 그 식품위생직 시험에서도 한동안 이제 그 공개경쟁 시험이 있었고 뭐 제한경쟁이 있었고 그래서 한동안 맨 처음에 초창기 때는 식품미생물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랬는데 식품미생물을 빼버리고 식품위생하고 그냥 일반 화학만 들어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내년 내후년부터는 여기에 식품미생물을 다시 넣는데요. 그러니까 미생물이 공부가 부족하다 보니까 위생 파트에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니까 그 위생에서 건드리는 미생물 부분이 있긴 하지만은 또 이제 실제로 정말 알아야 되는 미생물 파트 있잖아요. 바이러스와 세균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이것들이 어떤 누구의 숙주를 이용하는지, 그렇잖아요. 그런 특징들에 대해서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옷에 묻어 있었을 때는 증식할 수가 없잖아. 이건 숙주기 때문에 숙주가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호흡기를 통해서 그러니까 보존 시간에서는 바이러스가 검출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보존식은 숙주가 아니잖아. 대사계를 가지고 있지가 않죠. 보존식 안에서는 세균, 그 곰팡이 이런 것들은 검출될 수 하지만은 이 음식을 먹었던 사람한테서는 계속해서 지금 전파가 되고 있는 게 바이러스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RNA, DNA를 이용해서 사람이라는 숙주를 이용해서 계속 증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공부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미생물이 더 또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러한 내용들, 그래서 이슈가 되고 올해 이 정도는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은 중간중간 다른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시겠지만은 저도 여러분들한테 같이 그런 내용들은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오늘 이제 개요 파트 들어보시면은 자, 5페이지 개요 들어가도록 할게요. 처음에 식사요법에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큰 제목 항상 볼 때 저는 여러분들이 제목을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1번에 보시면은 식사요법의 정의와 목적, 2번에 영양관리 과정. 그래서 아까 제가 이게 핵심 키워드라 그랬죠. 오늘 반드시 여러분이 정리하셔야 될 핵심 키워드가 뉴트리셔널 케어 프로세스, 영양관리 과정. 이미 기출로 한번 나왔었고요. 그 다음 넘기시면은 이제 큰 제목에서 그리고 이제 제가 있었던 게 뭐 진단, 중재 쭉 있고 영양 모니터링, 그 다음에 이 11페이지에 나오는 것은 일반적인 영양 판정 있잖아요. 영양 판정책에서 말하는 판정하고 비교하려고 제가 놓는 거예요. 일반적인 영양 판정은 이렇게 말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 넘어오시면은 그러니까 아까 1번이 정의와 목적이었죠. 2번이 NCP였었고 3번이 병원식이죠. 자, 아까 제가 병원식 중요한 키워드다라고 얘기했죠. 병원식에도 지금 박스에 나온 것처럼 크게 병원식의 종류가 3가지가 있어요. 일반 병인식, 그 세로 박스에서 특별 병인식, 검사식 이렇게 3개로 나누게 돼요. 그러니까 가지치기는 나중에 하셔도 돼요. 일단 큰 제목, 병원식 3개. 그 다음에 쭉 넘어오셔도 병원식에 대한 각각의 내용들이고요. 22쪽 오시면은 4번에 영양지원법 이렇게 해서 자, 경장으로 할래? 정맥으로 할래? 이 내용들 4번째 영양지원법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쭉 넘기셔서 27페이지로 오시면은 5번에 식품교환법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크게 개요 파트에서는 5번까지가 있었다. NCP가 있었고 병원식이 있었고 영양 투여 방법이 있었고 식품 교환법이 있었네. 그러고 이제 하나하나 들어가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5번까지 일단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자 볼게요. 1번 보시면은 1번 정의와 목적에서 식사요법은 질병을 치료하거나 치료의 효과를 증진하기 위해서 각 개인에게 맞게 질병의 치료에 부합하는 시기, 우리가 식사를 주는 거죠. 그래서 환자의 정상적 영양 상태를 유지하면서 신체 기능 면역력을 높여주며 영양 결핍을 예방, 교정, 적정 체중을 유지하고 체내의 영양소 이용 능력을 증진시키고 질병의 회복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네 줄 다 못 외워요, 여러분들. 오늘 내내 100번을 써봐도 중요한 건 그 밑에 거예요. 그냥 그래서 우리가 영양사 시험에서 만약에 간단하게 객관식 문항으로 나올 때는 다음 중에서 식사요법의 목적이 아닌 것은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 거죠. 1번 영양상태 증진, 2번 질병치료, 3번 합병증의 예방, 4번 질병 재발 방지. 이렇게 이제 큰 내용을, 핵심 내용을 아래 걸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몸 상태를 증진시키고 질병을 치료하고 또 합병증이 오는 것을 막고 그 다음에 질병의 재발을 방지하고자 한다라는 내용이에요. 이건 그냥 읽고 가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과정이 이제 영양관리 과정이라고 해서 실무 영양사가 환자에게 전문적 영양관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2003년 체계적인 업무 수행 절차인 NCP라는 것을 개발을 했다. 당연히 미국에서 먼저 시작됐어요. 그 다음 NCP는 임상영양관리와 관련된 업무의 전 과정을 표준화했다. 그래서 각 병원마다 달랐던 것을 표준화시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NCP는 4단계로 나누어져요. 이건 외우셔야 돼요. 맨 처음에 환자가 들어오게 되면은 판정. 이 환자가 우리는 영양하고 관련된 것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자가 들어왔었을 때 어느 정도 상태인지 판정을 내리고, 이 환자한테 제일 중요한 것은 문제점이 이거인 것 같다. 진단을 내리게 되고, 자, 이 환자한테 어떤 식으로 도움을 줄 것인가? 중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중재를 한 다음에 잘하고 있나? 모니터링하고 평가를 하자. 안 되면 처음으로 다시 돌아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4단계를 바로 얘기하고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했어요. 자, 그 아래 그림을 보시면은 영양 검색이 들어오게 되면은 자, 먼저 판정을 한다. 그래서 영양 지표, 자료 수집해서 판정을 하게 되고 진단. 이거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의사 아니라 영양사가예요. 영양사가 독립적으로 바로 영양과 관련된 것만 파악하는 거예요. 영양 문제를 파악하고 이 사람 당 섭취가 너무 많네, 이 사람 나트륨 섭취가 너무 많네, 이 사람 칼륨 섭취가 부족한데 이러한 것들, 칼슘 섭취가 너무 적구나 이러한 것들 파악하고 진단하는 단계를 말해서 영양 진단문 작성을 한다라고 해서 예전에 기출문제가 2점짜리 문제로 하나는 영양관리 과정, 하나는 영양 진단문, 이게 이제 문제였어요. 기출문제였어요. 그래서 바로 어떤 형태로 영양 진단을 할 때 어떤 식으로 글을 작성을 하는가, 영양 진단문, 혹은 이따 다시 나오겠지만은 PES라고도 표현을 해요. 이거를. 그 다음 이거를 통해서 이제 영양사가 필요하다면 간호사가, 필요하다면 의사가, 필요하다면 심리상담사가 들어와서 같이 해봐요. 진단된 영양 문제를 해결하는 단계다. 상담, 교육을 실시를 해준다. 4번째, 잘하고 있나 모니터링 평가를 하는 단계로 넘어가겠다라고 해서 크게 나타낸 그림이었고요. 자, 하나하나 이제 보시면은 영양 판정은 정보를 수집하고 지표를 해석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영양 판정은 NCP의 첫 단계로 문제와 원인을 찾아내기 위해서 바로 자료를 중요한 단어구겠죠. 수집, 확인, 해석하는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자료를 통해서. 그래서 가운데 영양 판정을 기준으로 해서 이 사람의 식사 조사를 한번 해볼까? 과거에 어떤 질환, 어떤 병을 앓았었지? 그 다음에 현재 몸 상태는 어때? 신체 계측. 이 사람의 혈액이나 소변이나 이러한 상태는 어떠한지. 이 사람의 지금 몸의 전체 전반적인 부종이 있다든지 여러 가지 임상조사 이런 것들까지 다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1번에 보시면은 사회력, 병력. 그래서 우리가 가기 전에 진단문 먼저 작성하잖아요. 우리가 진단문이라고 말하는 것들. 그래서 과거에 어떤 질환을 앓았느냐, 수술한 적이 있느냐, 약물을 어떤 것을 현재 드시고 있느냐,
건강보조제는 어떤 거 드시고 있느냐, 뭐 배변은 어떻게 보느냐, 뭐 술은 얼마나 마시느냐, 흡연을 하느냐 물어보는 거 있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여러 가지 임상적인 사항, 그 다음에 당신의 교육 수준, 당신의 직업은, 당신의 종교는, 당신의 수입, 주거, 나이, 성별, 가구 구성, 여러 가지, 뭐, 흡연 여부, 일상활동, 뭐, 그런 것도 물어보잖아요. 뭐, 40분 이상 운동해서 땀을 흘리는 운동을 일주일에 몇 회 이상 하느냐, 이런 것도 질문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그 다음에 영양과 건강에 대한 인식과 태도, 이런 것들을 물어보기도 한다. 그 다음, 신체 계측에서 키, 몸무게, 특히 체중 되게 중요해요. 환자들한테는 이 체중의 변화가 최근에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급격하게 줄었다. 그러니까 줄은 경우가 더 많거든요. 급격하게 늘었다, 줄었다 굉장히 중요해요. 체중 변화가. 키는 뭐 갑자기 줄거나 줄 수 없잖아. 늘 수 없기 때문에 체중 변화 굉장히 중요하고요. 상완둘레가 여러분들 뭐예요? 팔뚝이잖아. 팔뚝으로 해서 캘리퍼 찝을 때도 여기 상완도 찝잖아요. 그래서 바깥쪽은 우리가 피하지방이지만은 그 안쪽은 뭐예요? 근육이잖아. 그래서 원래 상완 찝을 때, 팔뚝을 찝을 때 하는 방법이 가운데 뼈를 기준으로 해서 그 바깥쪽이 근육이고 제일 바깥쪽이 피하지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뼈를 우리가 찝진 않으니까. 그래서 손가락으로 내 옆에 있는 친구를 확 꼬집어 줄까요? 그러니까 찝었을 때 딱 잡은 다음에 한 번 빼야 돼요, 손을. 잡은 상태에서 빼면은 다 잡으면 근육까지 잡히는 거고 거기에서 한 번 바깥쪽으로 쭉 빼면은 그 바깥쪽만 잡힌 게 피하지방이에요. 그래서 이제 안쪽이 근육이니까 그래서 바깥쪽 전체 잡은 데서 한 번 쭉 빼줘야 돼. 그게 피하지방 두께. 그래서 전체적으로 근육량을 알아볼 때 이걸 이용하기도 하잖아요. 근육량. 피하지방도 있지만 근육량을 알아볼 때도 상완둘레도 있고요. 삼두근 피부 두 겹 두께 캘리퍼를 이용해서 이제 피하지방량 보는 거. 엉덩이분의 허리 WHO라고 말하죠. Waist Hip Ratio. 그래서 WHR 그죠? 그다음 BMI 체질량 지수 이런 것들을 비교를 해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거는 간단하게 이 사람이 현재 지금 너무 BMI가 17이야. 너무 낮네. 이런 것들 영양 상태 체조직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내용도 있고요. 그다음 생화학 검사 해당이 되는 거에 바로 이제 뭐 실제 이제 혈액 검사 뭐 여러 가지 그래서 체단백, 알부민이라든지 여러 가지 내장 단백, 면역 기능, 뭐 림프 구술을 알아본다든지 질소 균형, 혈액 상태, 환자의 상태를 가장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다라는 것도 있고요. 객관적인 사항이다. 이거는 그다음에 약물과 영양소 간의 상호작용, 환자의 질환, 뭐 스트레스 정도 이런 것들하고도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내용들도 있고요. 식사 섭취. 이건 여러분들이 영양교육이나 판정시간에 또 자세히 나오죠. 그래서 24시간 회상법이 있다든지 이건 안 쓰셔도 돼요, 여러분들. 근데 24시간 회상법은 전날 걸 물어보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단점 하나가 이거죠. 그 전날이 모든 음식을 이 사람의 모든 식사를 대변하지는 않는다라는 거. 그다음에 그 24시간 회상법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밥 한 그릇 먹었는데요 라고 했었을 때 밥 한 그릇에 해당이 되는 밥그릇의 도구가 표준화돼야 된다는 거. 우리 집 밥그릇은 이만하고 저 집 밥그릇은 이만하고 이런 것들 표준화시키는 그런 것들. 그건 이제 자세히 여러분들이 다음번에 교육이나 이 시간에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 식품 섭취량. 그 다음에 주로 뭐 예를 들어서 육류를 몇 회나 드십니까? 어류를 몇 회나 드십니까? 채소류의 빈도수 여러 가지 물어보는 식품 섭취 빈도조사법. 그 다음 최소한 1일, 3일, 7일. 그래서 3일을 할 때는 여러분 아시죠? 주말은 며칠 들어가야 돼요? 하루만 들어가야 돼요. 주말이 다 들어가면 안 돼. 그러니까 일주일이 가장 좋은데 사실 쓰기 쉽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3일 정도 기록을 한다라고 했었을 땐 주말은 하루만 들어가고 나머지 이틀은 평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들어가는 3일법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에너지 계산 뭐 등등등 식품 섭취 조사를 해볼 수 있다라고 해서 여기에 이제 중요한 게 음주는 얼마나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치아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노년기에 노인분들은 치아가 없어서 저작작용 때문에 음식을 못 드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의치라든지 여러 가지 그다음에 질병에 따라서 식사 제한 정도 신경성 식욕 부진 정도 입맛의 변화 미각의 상실 그다음에 저작이나 연화 삼키지 못하는 거 문화와 종교에 따라서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슬람 같은 경우에 돼지고기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외식의 빈도 또 어떤 약물을 드시고 계시는지 이런 것들도 중요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자, 5번째 임상조사를 통해서 실제로 이제 얼굴, 머리카락, 피부, 근육 있는데
탈색, 염증, 변형, 부종. 지금 이게 이제 본의 아니게 어쩔 수 없이 시국상 여러분들이 다 마스크를 끼고 계시잖아요. 안 끼신 용감한 분들도 계시는데 그거 아시죠?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 하루 종일 끼고 있으면은 과다 CO2 흡입으로 인해서 독가스 과량 드시게 돼요. 본인의 독가스. 그래서 쉬는 시간 중간중간에 사람 없는 데 가서 호흡, 심호흡 100번씩 하고 들어오세요. 진짜라니까? 저희 남편이 이거 이제 하루 종일 마스크를 끼웠던 거예요. 8시간 이상을 끼고 있다가 막 그날 막 머리가 터질 거 같고 자기 체온이 막 올라가는 것 같아. 재봤더니 36.2도. 그래서 전혀 문제 없다. 당신 오늘 물 얼마나 먹었냐 그랬더니 마스크를 끼고 있으니까 물도 안 먹었대요. 그러니까 수분 부족, 그 다음에 CO2 과다 흡입, 그 다음에 이제 밤이 되길 기다려서 빨리 마스크 벗고 나랑 나가자. 이래갖고는 나가서 제가 심호흡을 10번을 시켰거든요. 그랬더니 다 나았대, 이제.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 직원분들한테 얘기를 하고 이제 화장실 가고 복도 이동하고 이럴 때 사무실 내에서는 좀 벗게 해달라 부탁을 했대요. 그랬는데 그날 회사 앱에 이제 블라인드 앱 이런 게 있잖아. 거기 글이 올라온 거예요. 우리 남편을 지목한 건 아니었겠지만은 위에 있는 나이 처먹은 상사들 들어라. 이러면서 니들 뇌엔 우동사리를 넣었냐. 그게 문구야. 그래갖고는 이제 누군지 모르니까 익명이니까 그래서 제발 마스크 껴라 이 문애들아 막 이런 식으로 글을 써놨더라고. 그래서 와 무섭다. 근데 우동살이란 말이 너무 표현이 너무 신선하고 산뜻해서 좀 과하긴 하지만은 이제 너무 예민하니까 그러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쉬는 시간에 멀리 흩어져서 긴 심호흡들 하고 오세요. 진짜 중요하다니까 호흡 문제. 그래서 호흡 이런 거 못하면은 그다음에 마스크 자국에 여러분들은 젊어서 여기 안 눌리나? 저는 이걸 너무 세게 누르고 왔더니 예전에 3시간 지나니까 그때서야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자국이 와이어 있는 데를 너무 세게 눌렀더니 그래서 일단 이제 늙어서 그런 거죠. 피부 탄력이 없기 때문에 들어가면 부종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자국이 많이 남게 되는 것들. 그다음 통증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실시한다라고 했고요. 자, 세부지표에서 그냥 이거예요. 그냥 이건 그 5가지 내용을 다시 한번 박스로 정리해 놓은 건데 영양 판정 영역에서 환자의 과거력, 그 다음에 환자의 신체 계측, 그 다음에 생화학적 검사, 그 다음에 영양 관련 신체 검사, 그 다음 특히 뭐 여러 가지 이런 증상 호흡 이런 것들도 관련되어 있고요. 식품과 영양소의 관계, 그 다음에 영양 필요량 이런 것들도 본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잠깐 쉬고 진단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